2005년 북한 외무성 참사관의 아들이 중국에서 실종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탈북으로만 알았지만 그 뒤엔 한 아버지의 10년 계획이 숨어 있었죠. 보위부의 감시를 속이며 3년을 더 준비한 끝에 2008년 그의 딸까지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가 치른 대가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 이름은 김정희, 올해 52살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시민이지만 한때는 북한 평양에서 외교관의 딸로 그리고 조선인민군 소자로 살았던 여자입니다.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평양시 중구역 경림동이었어요. 그곳은 일반 주민들은 발도 들여놓을 수 없는 외교관 전용 아파트 단지였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평양은 특별한 곳이고 그 중에서도 저희 동네는 더욱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마치 같은 나라 안에 다른 나라 같았달까요? 아버지는 외무성 참사관이셨습니다. 중국 베이징에 3년간 주재하셨고 그때 저도 따라가서 살았었죠. 10살부터 13살까지 남들은 꿈도 못 꿀 해외 생활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양음악대학 성악과 교수셨고 오빠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한 수재였어요. 겉으로 보기엔 정말 부러울 것 없는 집안이었죠. 우리 집 냉장고엔 늘 고기가 있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옥수수죽도 제대로 못 먹을 때 저희는 하얀 쌀밥을 먹었어요. 아버지가 중국에서 가져온 텔레비전으로 외국 방송도 볼 수 있었고 일본제 라디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그때부터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정희야, 중국어 공부 열심히 해라. 언젠가 꼭 필요할 거다.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저 외교관 딸이니까 외국어를 배우는 거려니 했죠. 또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와 오빠에게 유독 수영과 등산을 시키셨어요. 몸이 튼튼해야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특히 너는 여자지만 강해져야 한다. 겨울이면 영하 20도가 넘는 추위에도 새벽 운동을 시키셨죠. 그때는 그저 건강을 위한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훗날 두만강을 건널 때 그 체력이 제 목숨을 구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버지 서재엔 늘 중국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특히 연변 지역, 단둥, 그리고 국경 도시들의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죠. 손님이 오면 재빨리 치우셨지만 저는 봤습니다. 또 아버지는 가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어요. 자유는 목숨보다 귀한 거란다. 그땐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우리가 이미 특권층으로 자유롭게 사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진짜 자유가 뭔지는 나중에야 깨달았죠. 아버지는 늘 조심하셨습니다. 집안에서도 목소리를 낮추셨고 중요한 얘기를 할 땐 라디오 볼륨을 높이고 말씀하셨어요. 도청을 의식하신 거였죠.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제 방에 오셔서 작은 종이를 주셨습니다. 거기엔 이상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이건 비밀이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외워둬라. 언젠가 내게 꼭 필요한 날이 올 거다. 그 숫자들이 중국 조선족 협력자의 전화번호였다는 걸 저는 15년 후에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이미 저와 오빠를 이 지옥에서 구출할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겁니다. 10년이란 긴 세월을 준비하신 거예요. 평양의 깨끗한 거리, 잘 정돈된 아파트,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특권. 그것들이 전부 감옥의 황금 창살이었다는 걸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아버지만이 아셨죠.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탈출을 준비하셨던 겁니다. 2000년이 되던 해 저는 27살의 조선인민군 대위가 되었습니다. 여군이 장교가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지휘 덕분에 가능했죠. 황해남도에 있는 보병사단 정치부 선정과에 배치받았습니다. 제 임무는 병사들에게 사상교육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그곳에서 본 건 충격 그 자체였어요. 병사들은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있었습니다. 옥수수 가루에 물 탄 죽이 전부였죠. 그나마도 양이 적어서 풀뿌리나 나무 껍질을 넣어 배를 채웠어요. 여러분 6.25 때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다던데 2000년대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더 화가 난 건 간부들이었어요. 병사들 배급을 빼돌려 장마당에 팔아먹고 그 돈으로 술판을 벌였습니다. 사단장은 중국산 양주를 마시면서
병사들의 혁명 정신을 기른다는 헛소리를 했죠. 저는 그들 앞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성군 정치를 가르쳐야 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역겨웠어요. 어느 날 한 병사가 영양실조로 쓰러졌습니다. 19살 우리 오빠보다 어린 아이였죠. 군의관은 며칠 굶어서 그렇다, 괜찮다고 했지만 그 병사는 사흘 뒤 죽었습니다. 그 아이 주머니에서 어머니 사진이 나왔어요. 뒷면에 사랑하는 아들아, 건강해라라고 적혀 있었죠.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휴가를 받아 평양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저를 서재로 부르셨어요.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정희야, 내가 군에서 뭘 받는지 안다. 하지만 절대 입 밖에 내지 마라. 그리고 서랍에서 작은 USB를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남조선 뉴스다. 한 번만 보고 돌려줘라. 그리고 명심해라.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진실은 따로 있다. 그날 밤 저는 난생 처음 한국의 뉴스를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 젊은이들의 자유로운 모습, 그리고 탈북자들의 증언. 제가 10년 넘게 가르쳤던 남조선 거지들의 이야기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버지, 이게 진짜예요? 그래, 진짜다. 내 오빠도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지금은.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정희야, 때가 되면 내가 신호를 보낼 거다. 그때까진 참아라. 그리고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라. 특히 수영 연습을 게을리하지 마라. 이상했습니다. 황해남도엔 바다도 없는데 왜 수영을 강조하시는지. 그게 두만강을 건너기 위한 준비였다는 걸 저는 몰랐죠. 2003년 봄, 또 하나의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정치부 대좌가 저를 불러 은밀히 물었어요. 김대위, 내 오빠가 요즘 이상하다던데? 중국 갔다 온 뒤로 사상이 흐려진 것 같다고 보위부에서 주시하고 있어.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오빠가 위험하다는 신호였죠. 집에 와서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아버지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있다. 모든 준비는 되어 있다. 넌 내 할 일만 해라. 그때까지도 저는 아버지가 무슨 준비를 하시는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 큰 변화가 올 거라는 예감은 들었죠. 불안하면서도 이상하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니까요. 그해 겨울 저는 소자로 진급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저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셨죠. 국경 근처 부대로 전출 신청을 해라. 함경북도 회령이면 좋겠다. 왜 하필 국경 지역인지 그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믿었어요.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셨으니까요. 2005년 4월 우리 집에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중국 단둥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오빠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셨어요. 외무성 업무에 통역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죠. 어머니는 불안해하셨지만 아버지는 담담하셨습니다. 일주일이면 돌아온다. 걱정 말아요. 떠나기 전날 밤 오빠가 제 방에 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정희야, 만약 내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넌 강하게 살아야 해. 오빠, 무슨 소리야? 출장 가는 거잖아. 오빠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그렇게 슬퍼 보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 출장이지. 그냥 혹시 모르니까 하는 말이야. 너도 기회가 오면 주저하지 마. 알겠지? 그게 오빠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일주일 후 아버지 혼자 돌아오셨습니다. 얼굴이 반쯤 죽은 사람 같았어요. 어머니가 울부짖으며 물었죠. 정수는? 우리 아들은 어디 있어요? 실종됐소. 단둥 시내에서 갑자기 사라졌어.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보위부 요원 3명이 우리 집에 들이닥쳤어요. 그들은 아버지를 체포해갔고 어머니와 저도 따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내 오빠가 남조선으로 도망쳤다. 알고 있었지? 아닙니다. 저희는 정말 몰랐습니다. 6개월간 감시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집 전화는 도청당했고 출입구엔 항상 보위부 요원이 서 있었어요. 아버지는 매일 조사를 받으러 다니셨죠. 그런데 이상한 건 아버지가 너무나 완벽하게 연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내 아들이 나를 배신했소. 이 못난 아비를 버리고 갔소.
보이부 앞에서 통곡하시는 아버지를 보며 저도 헷갈렸어요. 정말 오빠가 혼자 도망친 건가? 하지만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제게 작은 쪽지를 보여주셨습니다. 1단계 성공, 2단계 준비 중.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아버지의 계획이었다는 걸. 오빠를 먼저 안전한 곳으로 보내신 거였어요. 그리고 자신은 남아서 의심을 피하고 저와 어머니를 구할 다음 기회를 준비하시는 거였죠. 보이부는 결국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중국 호텔 알리바이가 완벽했고 현지 조선족들도 참사관은 계속 호텔에 있었다고 증언했대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들도 모두 아버지가 10년간 만들어 놓은 협조자들이었습니다. 2006년 초 감시가 조금 느슨해졌을 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정희야, 이제 내 차례다. 하지만 시간이 더 필요해. 넌 국경 지역으로 가서 기다려라. 아버지, 어머니는요? 아버지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약하셔. 이 험한 길을 못 가실 거야. 하지만 너는 다르다. 넌 강하니까. 그해 가을 저는 함경북도 회령의 국경경비여단으로 전출됐습니다. 두만강이 보이는 곳이었죠. 매일 밤 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빠도 이런 강을 건넜을까? 살아있기는 한 걸까? 2008년이 되자 아버지로부터 암호 전보가 왔습니다. 정의 생일 선물 준비됐다. 10월 15일 제 생일. 그날이 제가 이 땅을 떠나는 날이 될 거라는 걸 저는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버지와의 영원한 이별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아버지는 3년을 더 준비하셨습니다. 오빠를 보내고 나서도 포기하지 않고 보이부의 감시를 속이면서 저를 구할 완벽한 계획을 세우셨던 겁니다. 그런 아버지의 사랑이 지금도 가슴을 미어지게 합니다. 2008년 10월 제 운명을 바꿀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3년간 물밑에서 움직이셨어요. 겉으론 배신자 아들을 둔 불쌍한 아버지를 연기하시면서 속으론 저를 구출할 치밀한 계획을 세우셨죠. 그 모든 준비가 얼마나 위험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10월 초 아버지가 회령으로 오셨습니다. 공식적으론 국경지역 외교 현황 시찰이었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죠. 부대 앞 여관에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분은 눈에 띄게 수척해지셨더군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다 끝나가니까. 그날 밤 아버지는 제게 작은 손목시계를 주셨습니다. 평범한 중국제 시계였는데 뒷면에 작은 숫자들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 숫자를 외워둬라. 중국에 도착하면 이 번호로 전화해라. 평양에서 온 제비라고 하면 알아들을 거다. 제비는 어머니가 저를 부르던 애칭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10월 15일 새벽 2시 내가 근무하는 3번 초소에서 동쪽으로 800m 지점. 강물이 가장 얕은 곳이다. 그날은 달이 없는 금음이고 순찰 교대 시간이라 30분간 공백이 생긴다.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아시는지 물었더니 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더구나. 내 상관 중 둘이 이미 우리 편이다. 하지만 그들도 모르게 움직여야 해. 혹시 잡히면 그들도 죽는다. 아버지는 작은 봉투를 주셨습니다. 안에는 중국 돈 5천 위안과 가짜 신분증 3개가 있었어요. 강을 건너면 조선족 마을이 있다. 거기 교회 목사님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분이 다음 단계를 안내할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요? 어머니도 아시나요? 아버지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는 모르시는 게 낫다. 알면 견디지 못하실 거야. 내가 무사히 도착하면 그때 말씀드릴게. 그날이 아버지와의 마지막 식사가 될 줄 알았는지 아버지는 제가 좋아하는 평양냉면을 시켜주셨어요. 회령의 작은 식당이었지만 아버지와 마주 앉아 먹는 그 냉면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희야, 오빠가 잘 지내고 있다. 정말이요? 어떻게 아세요? 방법이 있다. 너도 가면 만날 수 있을 거야. 오빠가 널 기다리고 있어. 헤어지기 전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거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정희야, 이 아비를 원망하지 마라. 너희를 이렇게밖에 구할 수 없어서 미안하다. 아버지,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라. 자유를 위해,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 통일이 되면 그때 다시 만나자.
돌아서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그렇게 작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날 아버지는 이미 보위부에 감시당하고 계셨대요. 그런데도 위험을 무릅쓰고 마지막 지령을 전하러 오신 거였죠. 10월 13일, 탈북 이틀 전. 평양에서 전보가 왔습니다. 어머니 위도. 속히 귀가 바람. 암호였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기회라는. 하지만 저는 갈 수 없었죠. 가면 다시는 떠날 수 없을 테니까. 그날 밤 초소에서 북쪽 평양 방향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이미 자유세계에 있을 오빠.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제 주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숨 걸고 만들어준 이 기회를 절대 놓칠 수 없었으니까요. 2008년 10월 15일 새벽 1시 30분. 제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35년 인생에서 가장 긴 30분이 시작됐어요. 초소 안에서 동료 김하사가 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준비한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신 거였죠.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군복을 벗고 준비해둔 검은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권총과 실탄 30발을 챙겼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아버지가 준 시계와 돈, 신분증을 방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새벽 2시 정각. 초소를 나섰습니다. 영하 25도의 칼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그래도 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알려준 지점까지 800m. 눈 덮인 길을 기어가듯 움직였죠. 순찰조가 지나가는 소리에 몇 번이나 눈밭에 엎드렸습니다. 드디어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10월인데도 벌써 얼음이 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운데는 아직 물이 흐르고 있었죠. 아버지가 시킨 수영 연습, 이걸 위한 거였구나. 군화를 벗고 맨발로 강에 들어갔습니다. 발이 1000개의 칼에 찔리는 것 같았어요. 물이 허벅지까지 차오르자 온몸이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죠. 자유가 바로 저기 강 건너에 있었으니까요.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발밑 얼음이 깨졌습니다. 순간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이대로 죽는구나. 그때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라.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군 시절 체력 단련이 이럴 때 쓰일 줄이야. 간신히 물 밖으로 나와 기어서 전진했어요. 중국 땅이 지척인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뒤에서 개 짖는 소리와 함께 손전등 불빛이 비쳤습니다. 순찰대가 제 흔적을 발견한 거죠. 거기서 안 서면 쏜다. 총소리가 귓전을 스쳤습니다. 다리에 뜨거운 게 흘렀어요. 총알이 종아리를 스친 거였죠.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몇 미터만 더, 몇 미터만 더. 드디어 중국 땅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어요. 눈을 떴을 때 낯선 방 안이었습니다. 조선족 할머니가 제 상처를 싸매주고 계셨어요. 정신 들었구나. 평양서 온 제비 맞지? 아버지가 준비한 암호였습니다. 살았구나, 살았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안 좋은 소식이 있다. 3시간 전 평양에서 내 아버지가 체포됐다더라.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탈출한 지 정확히 3시간 후. 누군가 밀고 한 거였어요. 보위부가 이미 다 알고 있었대. 내 아버지가 10년 동안 자식들 탈북 준비한 거. 근데 내가 무사히 넘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잡아간 거야. 아버지는 다 아시면서도 절 보내신 거였어요. 당신의 목숨과 바꿔서라도. 일주일 후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버지가 고문 끝에 자백하셨다고. 자식들을 자유세계로 보내는 게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었다고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공개 처형장에서 이렇게 외치셨다고 합니다. 내 자식들은 자유롭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 말을 전해들은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목숨으로 사주신 이 자유 절대 헛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꼭 살아남아서 오빠 만나서 당신의 꿈을 이루겠습니다. 통일이 되는 그날 당신 무덤이라도 찾아가 이 딸의 효도를 올리겠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뎠지만 자유는 아직 멀었습니다. 조선족 할머니 집에서 일주일을 숨어 지냈어요. 다리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자 할머니가 급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더 있으면 위험해.
북한 보위부 놈들이 널 찾으러 중국까지 왔다더라. 외교관 딸이라고 특별 추적조를 만들었대. 아버지 때문에 제가 특별 감시 대상이 된 거였어요. 할머니가 낡은 봉투를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3년 전에 미리 맡겨둔 거야. 만약을 위해서라면서. 봉투 안엔 중국 8개 도시의 주소와 연락처가 있었어요. 하얼빈, 선양, 다롄, 베이징, 상하이. 각 도시마다 믿을 만한 사람들을 미리 준비해 두신 거였죠. 그리고 5만 위안이라는 거금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도시는 옌지였어요. 한국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비밀 쉼터였죠. 그런데 도착한 지 사흘 만에 급히 떠나야 했습니다. 방금 연락받았는데 북한 요원 3명이 이 동네를 뒤지고 있대요. 군장교 출신 여자를 찾는다고. 새벽에 화물차 짐칸에 숨어 선양으로 이동했습니다.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 8시간을 떨었어요. 도착했을 때 손발 감각이 없었죠. 선양의 한 식당 주인 아저씨가 절 숨겨주셨어요. 가짜 신분증으로 종업원 행세를 했죠. 그런데 한 달 뒤 식당에 낯선 조선족 남자들이 왔습니다. 북한 사투리로 물었어요. 혹시 평양서 온 젊은 여자 못 봤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주방에 숨어서 숨도 못 쉬었어요. 다행히 주인 아저씨가 모른다고 둘러댔지만 더는 못 있겠더라고요. 이렇게 8개월을 떠돌았습니다. 다롄에서 2달, 베이징 외곽에서 석 달, 칭다오에서 1달. 갈 때마다 아버지가 미리 준비해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신 아버지가 우리 목숨을 구해주셨소. 이번엔 우리가 당신을 도울 차례요. 알고 보니 아버지는 외교관 신분을 이용해 이들의 친척을 북한에서 빼내는 걸 도와주셨대요. 그 은혜를 갚는 거였죠. 가장 힘든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인데 중국인 행세, 말도 제대로 못하고 항상 뒤를 돌아보며 살아야 했어요. 길에서 북한 사람 같은 사람만 보면 가슴이 철렁했죠. 어느 날 밤 너무 힘들어서 오빠 생각이 났습니다. 오빠도 이런 길을 갔겠지. 그때 한국 뉴스를 봤어요.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새 삶을 사는 모습이었죠. 그 중에 오빠 같은 뒷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환상이었을까요? 하지만 그게 제게 희망을 줬어요. 2009년 5월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베이징의 한국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한국으로 갈 때가 됐어.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는 루트가 있는데 당신 아버지가 3년 전에 이미 다 준비해놨더군.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모든 걸 준비하셨던 거예요. 중국 8개월의 도피 생활, 그것도 다 아버지가 미리 그려놓은 지도를 따라간 거였습니다. 떠나기 전날 조선족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제 마지막 관문입니다. 제발 한국까지 무사히 가게 해주세요. 오빠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때 마음속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야, 조금만 더 힘내라. 자유가 바로 저기 있다. 중국 생활은 또 다른 감옥이었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숨으로 만들어준 이 길의 끝에 진짜 자유가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이요. 2009년 6월 드디어 한국행 마지막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베이징에서 쿤민까지 기차로 이틀. 거기서 다시 버스로 중국 마이너스 라오스 국경까지 갔어요. 탈북자 20명이 함께 있는데 그중엔 3살짜리 아이를 아는 젊은 엄마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 어머니 같아서 가슴이 아팠어요. 라오스 국경을 넘는 건 생각보다 수월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비는 메콩강이었죠. 아시아에서 가장 큰 강 중 하나라던데 우기라 물이 불어서 엄청났어요. 지금 안 건너면 6개월을 더 기다려야 해요. 브로커가 낡은 고무보트 2개를 가져왔습니다. 10명씩 나눠 타는데 보트가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것 같았어요. 밤 10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고 강물은 성난 짐승처럼 포효했죠. 30분쯤 갔을까 갑자기 앞 보트에서 비명이 들렸어요. 아이가 물에 빠졌어요. 그 3살 아이가 엄마 품에서 미끄러진 거였습니다. 젊은 남자 한 명이 뛰어들었지만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엄마의 울부짖음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제발, 내 아기, 살려주세요. 기적적으로 5분 뒤 아이를 건졌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의식이 없었어요. 우리 모두 기도했죠. 종교가 없던 저도 그때는 간절히 빌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살았어요.
8시간의 사투 끝에 태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라오스 군경이 우릴 기다리고 있었어요. 불법 입국자다. 모두 체포한다. 다시 라오스로 끌려갔습니다. 북송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모두 울부짖었어요. 한 할머니는 깨진 유리 조각으로 손목을 그으려 했고 저도 품에 있던 약을 꺼냈습니다. 죽을 각오였죠. 차라리 여기서 죽겠습니다. 북한으로는 절대 안 돌아갑니다. 사흘간 단식 투쟁을 했어요. 국제인권단체에 연락이 닿았고 결국 한국 영사가 개입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극적으로 석방됐죠. 나중에 안 사실인데 아버지가 준비한 돈 중 일부가 이런 비상시를 위한 거였대요. 다시 태국으로 넘어갔지만 또 체포됐습니다. 이번엔 태국 이민국이었죠. 방콕 근처 수용소에 석 달을 갇혀 있었어요. 하루 한 끼, 바퀴벌레가 우글거리는 감방. 그래도 북한보다는 천국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신원 조회였어요. 당신 진짜 북한군 장교 맞아? 간첩 아니야? 한국 정보당국에서 나온 사람들이 수십 번 신문했습니다. 북한 군사 기밀, 부대 위치, 지휘관 이름. 다 확인하는데 2달이 걸렸어요. 2009년 10월 15일. 공교롭게도 제가 탈북한 지 정확히 1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드디어 석방 통보를 받았어요. 그리고 한국 대사관 차가 절 데리러 왔죠. 대사관 문 앞에 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이는 걸 보니 눈물이 쏟아졌어요. 김정혜 씨,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직원분이 건넨 따뜻한 커피 한 잔. 그게 제가 마신 첫 번째 자유의 맛이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곧 한국으로 가실 거예요. 그리고 직원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찾으시는 가족이 있다면 도와드릴게요. 오빠. 정말 오빠를 만날 수 있을까요? 1년간의 도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숨으로 만들어준 이 길의 끝이 보였어요. 2009년 10월 말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안내방송을 듣는데 그것이 제게는 천국의 음성 같았습니다. 36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운 땅에 선 거였으니까요. 하나원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가족 찾기 신청이었습니다. 찾으시는 분이 있나요? 네, 오빠요. 김정수, 1971년생,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 직원분이 컴퓨터를 검색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분은 등록이 안 되어 있네요. 혹시 가명을 쓰실 수도. 실망이 컸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기도했어요. 오빠가 살아있다면 분명 한국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하나원 교육 2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성공한 탈북민 선배의 특강이 있었어요. 박민수라는 사업가였는데 IT 회사를 운영한다고 했죠. 200명의 교육생이 강당에 모였습니다. 강연자가 들어왔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걸음걸이, 그 어깨, 그 뒷모습. 강연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도 8년 전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가족과 헤어진 채로. 그 목소리. 틀림없었어요.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죠. 얼굴이 많이 변했거든요. 그런데 강연 중에 그분이 계속 저를 보는 거예요. 마치 확인하려는 듯이. 강연이 끝나갈 무렵 그분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혹시 이 중에 평양 중구역 경림동 출신 계신가요?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저요. 그럼 혹시 외교관이셨던 김창섭 참사관 댁.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빠야? 정수 오빠 맞아? 그 순간 강당이 술렁였어요. 그분이 단상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정희야. 정희 맞구나. 내 동생 정희. 20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 남매는 4년 만에 재회했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강당 전체가 울음바다가 됐죠. 어떻게 날 찾은 거야? 3년 동안 매달 왔어. 새 기수 때마다. 오늘도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온 건데. 오빠가 떨리는 손으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거야. 너한테 전하라고. 편지를 펼치는 순간 아버지의 필체가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들아, 이 편지를 읽을 때 나는 이미 없겠지.
하지만 후회는 없다. 너희에게 자유를 주는 것, 그것이 이 아비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니까. 정수야, 정의를 꼭 찾아라. 정의야, 오빠를 믿고 따라라.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이 내 소원이다. 통일이 되면 대동강변에서 다시 만나자. 너희를 사랑하는 아버지.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원 교육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33년 근무했는데 이런 재회는 처음입니다. 기적이에요. 지금 저와 오빠는 함께 탈북민 지원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10월 15일 제 탈북 기념일이자 아버지 기일에 임진각을 찾아요. 북쪽을 향해 절을 올리며 말씀드리죠. 아버지, 저희 자유롭게 잘 살고 있어요. 어머니도 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처럼 헤어진 가족이 얼마나 많을까요? 6.25 때 헤어진 이산 가족도 있고 저희처럼 탈북하며 헤어진 가족도 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아 오빠를 만났지만 대부분은 그러지 못하죠. 가끔 북한 음식이 그립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평양냉면, 감자만두, 인조고기밥. 하지만 이제는 자유롭게 그리워할 수 있어요. 그것도 자유니까요. 통일이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묘소를 찾아 이 딸의 늦은 효도를 올리는 것. 그리고 어머니가 묻혀 계실 곳에 꽃을 놓는 것. 우리 세대에 꼭 통일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는 가족이 헤어지는 일이 없기를,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유는 공기 같아서 있을 때는 모르지만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북에 있는 2,500만 동포들도 언젠가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해주세요. 감사합니다.